하방 요인을 장악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계은행 외에도 그 국제통화기금이나 또는 이제 OECD에서도 전부 하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보면 선진대국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경기 둔화가 올해는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선진국이 좀 괜찮았는데 올해죠. 작년에는 경기였는데 올해는 미국이 경기 둔화를 영향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좀 올려주시면은 미국이 아니라 가로 안에 미국이 아니라 좀 올라가세요. 지역별로 그 밑에 저 끝에 보면 미국의 성장률이 아니라 선진 제국 전체 성장률이죠. 선진 제국 전체 성장률은 23년도에 작년이죠. 1.5%에서 올해는 1.2%로 하향 전망하고 이런 기본적인 요인은 미국이 2.5% 성장해서 올해 1.6%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2.4%에서 유로존을 약간 성장하는 것도 나왔고요. 하여튼 선진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성장이 올해와 같지 않게 둔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흥 개도국을 보면 중국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흥국 전체 성장률은 작년 4%에서 올해는 3.9%로 하향 전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24년을 올해라고 하나요? 예, 24년이 올해죠. 올해가 24년.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다른 지역은 중국 이외 지역들은 아무래도 성장률이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23년도에 5.1%에서 동아시아 전체 지역은 전체적인 거는 중국이 원화에서 약간 떨어져서 4.5%로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이 올해 성장률 저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를 읽어보시기 좀 저기 하면 밑에 표가 있거든요. 표로 보면은 여기 쭉 읽는 것보다 한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둔화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경향이죠. 그래서 3년 연속 둔화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적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케치고요. 그러면 이런 3년 동안 연속되는 경기 둔화의 그 의미는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두 번째 챕터죠. 국제 독점 자본주의 붕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의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미중의 대응, 그래서 그 대응을 보겠습니다. 표를 이제 쭉 올라가서 표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부터 보면 국제 독점 자본주의는 2008년 금융공황 이후에 사실상 기원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 자유경쟁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그다음에 국가 자본주의로 이렇게 거치다가 80년대 이후에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제로 접어들었는데 2008년에 공황으로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종말을 보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로는 새로운 자본주의 이익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회 구성체적 성격 말고 더 좀 시각을 좀 크게 넓혀서 세계화라는 관점 쪽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이유는 뭐냐면 제1차 세계화와 제2차 세계화의 그 이행기 때 나타나는 특징을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밑에 그래프 그림 1을 보면 세계화라는 게 어떻게 이제 정의될 수 있냐면, 먼저 경제 일반 성장률보다 그 무역이 확대되는 거를 이제 세계화라고 얘기한다면, 그림에서 볼 때 1차 대전 전까지 이게 어떤 거냐면 GDP 대비 세계 교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GDP 대비 세계 교역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죠. 쭉 1차 대전 직전까지. 그러다
1907년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1907년 정도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 교류연이 축소가 돼요. 그래서 2차 대전 때까지 이게 축소됐는데 이때를 제1차 세계화가 종호를 구하고 1차 대전 때 종호를 구하고 이행기로 접어들었다. 세계화 관점에서. 그리고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쭉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라면서 그 세계 무역 교류연이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이게 이때가 이제 국제독점자본주의 장벽으로 소위 말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되게 되죠. 그래서 2008년에 피크를 찍고 금융위기가 되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그러니까 2020년대 요 그래프 끝부분하고 1차 대전 시기의 요하고 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가를 바라보게 되면 대공황 직전과 같은 상황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대전 이후에 대공황 직전과 같은 상황, 그 그래프 상황 이렇게. 그래서 현재 상황이 뭐 대공황 같은 건 날 거다 이런 것보다 그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때 그 1차 세계화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1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이렇게 나타났는데 두 차례의 세계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보호무역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그러면서 세계교육이 되게 침체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비슷한 대자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제트기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요. 네, 공항이, 펜데럴 공항과 금융공항이 구축이고, 지금도,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도 이행기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세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국제독점자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현재 국제독점자본주의가 파탄났는데 그 특징이 뭐냐를 좀 바라봄으로써 앞으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80년대 형성이 되는데 국제독점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는 원래 이제 국제독점이라는 게 성격이 뭐냐면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적 자본이에요. 보통은 국가의 통계를 받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고 언제부터 형성이 되냐면 소련이 형성이 되고 소련이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가 교육을 하는데 그 은행들이 자본주의 어느 한 나라에 소속돼서 규제를 받으면 적성국이잖아요, 소련하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규제받지 않는 형태의 달러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제 런던 시티은행에서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재를 안 받고 간섭을 안 받고 소련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그걸 유로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60년대부터 조금씩 커가다가 70년대 5일 달러 여기에 대거 유입이 돼요. 5일 달러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일정 정도 그 규모를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으면서 어떤 형태로 또 되냐면 유동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정책이 있어요. 자산 유동화가 뭐냐면 그전에는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서 이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출을 해놓고 그 차용증서를 받으면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데 이 차용증서를 다시 또 담보로 해서 현금을 땡기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건물을 사라고 돈을 빌려줬다, 100억을 빌려줬는데 이 100억을 가지고 그 차용증서를 가지고 담보로 또 90억을 대출해서 이 90억을 또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의 대출한 대상을 이걸 이제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데, 자산 유동화가 되면서 어떤 특징이 되면 국제 독점자본이 예금을
예금하는 다른 일반 소비자들한테 예금을 통하지 않고 자본 조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반 규제라든지 예금주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격화해서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90년대에 그게 정착이 되고, 이 금융 자유화, 특징이 금융 자유화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제재를 안 받는 국제 금융 자본이 형성되는 거죠. 이 국제 독점 자본의 형성의 특징은 일단 형태적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거, 국가 제재를 안 받고, 두 번째로는 착취 형태가 약탈적 착취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죠. 그러면서 금융제가 되면서 소권이 망하고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금융 세계의 영토가 넓어졌던 거고, 이게 2008년에 금융공화국으로 붕괴된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붕괴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가운데로 보면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거기 한번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2차 그거를 이제 2차 세계화라고 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90년대까지 2차 세계화라고 합니다. 2008년까지. 2차 세계화 기간 동안 세계 교육은 세계 GDP보다 약 2배 정도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GDP 규모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되다가 2008년 이후에 그림 2를 보면 직접 투자, 빨간 거가 이제 직접 투자거든요. 직접 투자도 줄고 세계 교역량도 정체돼요. 파란 게 이제 저기도 그 점선으로 된 게 2008년이에요. 그때 이후 이렇게 세계화가 종호를 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세계화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국제 독점 자본주의도 자기 이제 시스템의 한계를 노동하고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독점 자본주의 파탄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데, 이렇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원인은 멀리 따지면 과잉 생산하고 이율의 저하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기본적인 문제점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불균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구조를 따냐면 부채 중심으로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게 이제 일본 두 개까지 막 하면 복잡하니까 중국하고 미국만 하면 중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소비를 하냐? 무가치한 달러를 실어서 가치 생산물인 중국의 상품을 사고 그걸 달러로 지급하죠. 중국은 이 달러를 가지고 다시 또 미국의 부채를 사면서 달러를 미국에 환류시키는 시스템. 이제 그런 순환 구조. 이건 이제 저는 이제 달러 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균형이라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이 폭발된 게 2008년입니다. 이 한계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폰지 사기랑 비슷해서 빚을 계속 얻어서 생활할 수 없는 게 미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폭발한 게 2008년 금융공황이고, 따라서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붕괴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는 미중 갈등으로 되면서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붕괴되면서 그 다음 체계로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밸류체인 자체를 미국이 독자적인 제조 시스템, 독자적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략이라고 하고, 미국은 신의 우위를 해서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책이 미국이 계속되는 한 지금과 같은
이걸 이제 블록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1차 세계 대공황 이후에 나타났던 1차 세계화가 종말하고 나타났던 그런 형태의 블록화. 근데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런 블록화가 계속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우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너우전쟁도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디커플링의 일환이다. 그래서 유로를 줄이고, 유로를 미국의 에너지 쪽에 전속시키고, 중국으로부터 유로를 분리시키는 이 정책의 일환이 너우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정책을 쓰느냐? 미국은 세계에서 유의하게, 이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에너지 식량의 자급자족이 현 경제체제에서 가능한 나라예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량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 다시 말하면 디커플링을 해서 손해를 보는 거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디커플링을 하면 손해를 보는 쪽은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이 세계화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중국의 에너지와 식량을 그다음에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외국에 의존하게 있는 체제이고 미국은 모든 자원과 특히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수행하면 미국에게 승산이 있다. 이게 미국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위해서 디커플링 전략을 기본으로 쓰고 앞으로 이거는 대중 전략에서 미국의 기본 큰 노선으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주로 이제 미국은 중국을 추격을 저하하기 위해서 최첨단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자체 제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내수 중심의 전략을 쓰고 그다음에 제3세계나 유럽이나 이런 미국과 관련되지 않은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쪽에서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거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경제적 위기,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의 이제 파산 뭐 이런 게 나타나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간에 지금 현재 디커플링 전략은 미국에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중심으로 여기는 거는 이런 미국과 중국 외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그 외에 소위 말하면 개도국, 신흥국, 옛날식으로 하면 제3세계죠. 제3세계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냉전 시대 때에는 미국이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에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을 합해도 50%가 안 돼요. 미국이 한 20%, 한 25, 23% 정도 되고 25% 정도 된다고 하고 중국이 한 20% 좀 안 되니까 둘이 합해봤자 45%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중이라는 큰 중심축 외에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두 냉전기 때 가지고 있던 미국의 파워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렇다면은 그 신흥국들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신흥개도국이라고 했고 제3세계라고 했던 이런 나라들 인도가 인도네시아가 중심이 됐었죠. 이런 나라들의 역할이 훨씬 크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컸다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에는 어느 한쪽에 줄을 서로 일방적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은 다 소련에,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는 다 미국에서 일괄적인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념적 이익이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정치적 그 가치 이데올로기하고 경제적 이익이 전혀 그렇게 과거의 냉전처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너우 전쟁 때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는 유럽 국가하고 일본, 한국 정도뿐이 없었거든요. 나머지 제3세계하고 중국, 뭐 인도 이런 나라는 거의 동참을 하지 않았던 거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헤게모니는 많이 약화됐고 반면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 몇몇 강대국이 예를 들면 대공황 이후에는 한 5개의 큰 블록으로 블록화가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강대국 중심으로 블록화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흥 제국들은 블록화에 반대를 하는데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블록화보다는 세계 교역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고 밑에서부터는 그 반발이 심해질 거다. 그래서 그런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말로 이제 반영되는 거죠. 그런 요구가. 하지만 미국은 전혀 그거를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책 변화는 말만 바꾸지 정책 변화는 전혀 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 정책 경제의 새로운 방향은 선진 제국 몇몇 선진 제국 중심으로 경제 블록화가 되기보다는 글로벌 사우스로 치는 신흥 개도국 중심으로 전 세계 민주적 체계, 그 경제적인 이해 득실과 정치 군사적으로 민주적 체계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기로에 섰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UN 체계로 5개 상임위성 체계로 변화를 맞아야 되지 않느냐. 민주적 총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건 전망이 아니라 이제 바람이죠. 이렇게 그러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세계 경제가.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경제적인, 요게 이제 현재 대략적인 큰 틀에서의 현재 위치고요. 이제 구체적인 거 몇 개만 살펴볼게요. 3번으로 가면 미국 이제 자국 산업 보호 정책하고 달러 기축 통화 체제의 모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아까 이제 먼저 작년에 미국하고 일본만 이제 그 호황을 누렸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미국 연준이 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5.5%까지 높이고 매달 900달러 이상을 모기를 하고 국채를 사들여서 시중에 달러를 흡수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거의 그에 버금가는 자금을 재무부가 풀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양적 완화가 지속되어 있다고 보고 일본은 뭐 다들 알다시피 기준금리도 안 올리고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를 지속하는 두 나라는 경기 호gen기를 이뤘죠. 거기다가 또 이제 특징적인 미국이 또 특히 잘 나간 이유는 미국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이 물론 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는 제조업 강국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전체 경기에서 제조업이 GDP에 영향을 미치는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7, 80%는 다 서비스업에서 나와요. 서비스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지난 다음에 외식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이 폭발하면서 미국은 경기 호조로 뛰었지만 다른 나라, 특히 제조업 중심, 독일, 중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올해 작년에 마이너스 0.3% 성장을 하는 이런 가장 큰 타격, 전쟁의 영향으로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한국도 1.3% 성장, 중국도 뭐 한 5% 정도 내외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 많이 전환됐죠. 따라서 그 원인은 바로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의 무늬만의 긴축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투자를 유치해서 자체 내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미국의 이런 산업보호 정책이라는 거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하고 모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기축통화를 한다는 거는 달러를 계속 발행해서 전 세계에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자를 계속 내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1970년대 이후에 무역 적자를 계속 내면서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해서 기축통화 자산가가 올라갔는데 미국이 지금 자기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쓰면서 자국 내에서 소비와 생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세일가스하고 천연가스를 해서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수출해. 수출하면 그걸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달러를 다시 또 미국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 한국도 그렇고 대만 쪽으로도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해요. 근데 그 투자를 한국 원화로 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세계에 뿌려졌던 기업들이 달러를 갖고 미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요. 이게 어떤 효과를 하냐면은 일단 미국 달러 기축통화 자체의 취약성을 달러가 풍년선을 해서 달러가 강화되는 걸로 있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정책과 미국의 지금 자기 산업 보호 정책은 정책상의 모순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순의 또 다른 한 측면은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은 그동안에 달러를 수출한다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거든요. 원래 달러를 많이 종이화폐니까 가치 없는 종이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그 명목 가치가 대변하는 가치 대비 종이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대표하는 건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림으로써 그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 자체에 위험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이제 모순에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게 그 밑에 쭉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딜레마, 금리를 올려서 긴축하는 것과 재정을 풀어서 양적 완화하는 것 사이의 모순. 이게 올해는 두드러지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순된 정책이다. 이거를 어떻게 어떤 묘수를 통해서 이거를 비껴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서 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인데 이제 이 지표가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가 진짜 5.5%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해 3%대까지는 3%대 후반까지는 떨어질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 예상하고 미리 반영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장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희망사항 같아요. 희망사항. 왜 그런 거냐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질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은 2008년대의 양적 완화하고 전혀 다르다. 2008년대에는 2008년 금융공황 때는 은행에 자금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의 위기이기 때문에 자금의 대부분이 은행의 부실을 막는 데 쓰여졌어요. 그래서 실물 경제로 가서 실물 물가를 인상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팬데믹 공황 때는 실물에 직접 쏘아주면서 미국 그 물가가 10%대, 유럽 때도 10% 이상까지 뛰는 걸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건 기저 효과라고 하죠. 기존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1년 대비 이제 물가를 인상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때 가장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지만 이 기저 효과도 끝나면 올해 중반부터는 다시
물가가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정정책을, 미국의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직접 실물 경제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금융, 은행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거는 실물 상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인플레이션이 되고 따라서 미국 경기는 둔화가 예상되는데 물가는 인상되는 것이 전망된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거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진입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이고 미국과 일본은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골드락스라고 그러죠. 성장도 하면서 물가도 안정돼. 이렇게 됐지만 올해는 미국과 일본도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을 봉착할 거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중국 경제가 얼마 전에 그 금융회사인 중증그룹이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주도 처리가 돼서 중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이 어딨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중국이 왜 부동산이 위기에 됐냐. 이걸 잠깐만 좀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서부터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2008년에 세계 경기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까지 되니까 이때 중국이 막대한 부채를 끌어가지고 기업과 이제 지방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사회주의를 한번 구하고 중국이 2008년에는 자본주의를 한번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이 자본주의가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스템 붕괴를 중국이 막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게 과잉 생산 설비가 엄청나는 겁니다. 과잉 생산 설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부동산 버블, 이렇게 투자가 돈을 많이 들니까 부동산 버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서 나타난 지방정부와 기업 부채. 이 세 가지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2015년부터 일정 정도 이제 투자를 정리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잉 설비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공동부유라는 걸 내세워서 부동산으로 가는 그 자금줄을 어떤 기준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대출 안 해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뭐 1인 부동산 기업도 파산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업이나 사교육 같은 것도 일단 이런 제재를 하면서 그 자금 흐름을 첨단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유도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 구조조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뭐라고 할까요? 부작용이 현재 중국의 부동산 위기, 부채 위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 당국이 관리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이 위기의 정도는 아무리 그 위기가 덮쳐져도 그게 관리 가능하면 사실은 한 단계 높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래프 3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관리 가능하다고 봐요. 이 노란색이 이제 임금력이에요. 자산인데, 다시 말하면 자산이지만 돈을 푼 양이에요. 그래서 보면 유로나 일본,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풀었죠. 2020년에. 근데 노란색 이건 임금력은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위기 때 돈을 좀 풀어서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있다. 이런 거를 따라서 이걸로 해서 여력이 좀 있다. 부채 비교해서 막 여력이 없다 막 그런데 요 한 그래프만 봐도
중국이 돈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풀었으니까 최소한 저기 정도로 풀어도 상대적으로는 가능하다. 요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은 국제독점 자본주의에 포섭되지 않은 주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국제독점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자원 이동의 자유화잖아요. 중국은 금융이 폐쇄돼요. 그래서 금융이 자유화가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외환을 자유롭게 이동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신뢰도로 떨어지죠. 신뢰도로 떨어져서 자본주의 경제의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한국 IMF 사태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는 중국이 부채 위기와 부동산 위기가 있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중국이 대응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가장 문제는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만약에 금리를 올려서 하면 관리 가능할 수 없고 한국도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커플링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위험하지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공동부유론이 과연 사회주의 시장경제, 거기에 제공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적이죠. 제가 보는 거는 국가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는 거라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공동부유론이 과연 국가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 시장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느냐, 이행하는 경우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공동부유이라는 거는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인 건 맞지만 이게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느냐는 다시 말하면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사회주의의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